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블루 26회 라이브로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팬들과 한번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편집본은 나가면 되니까. 때마침 카카오에서 음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음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음성으로 같이 대화하는 이러한 어떤 도구인데요. 팬들 목소리도 직접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소통도 가능하니까 좋다. 인사를 저랑 한번 해보실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카님. 목소리 들려요. 제가 이걸 꼈어요. 무선 이어폰. 이걸 꼈어요. 이거 좋다, 무선 이어폰. 글쎄, 뭐 아무 얘기나 다 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행착오 겸 좀 고민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주제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대신 뭐 굳이 이제 축구 얘기를 좀 하고 싶다면 프리미어리그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지금 한 6경기 정도 이제 끝났잖아요. 또 뭐 인상적이었던 팀도 있을 거고, 뭐 인상적이었던 선수도 있을 거고, 뭐 얘기 한번 해보실 분 계세요? 김도님, 김도님.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님.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시나? 저 계란 후라이인가 뭔가 그림이. 요새 EPL을 자주 챙겨보는데 요새 보니까 브라이튼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브라이튼. 지금 6위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레엄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은 지난 2시즌은 제가 쭉 뭐 중계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경기 내용은 참 좋아요. 포터 감독의 어떤 전술적 유연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유연성이 아주 좋은 감독이고요. 그런데 경기 내용이 좋음에도 승점을 못 딴 경기들이 워낙 많았어요. 마무리가 잘 안 되거나 경기가 좀 꼬이거나.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중하위권 팀 중에서 사실 경기 내용에 비해서 결과가 제일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감독의 어떤 능력만큼은 상당히 저 감독은 상당히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그런 축구를 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지금 승률이 괜찮죠. 초반에 6경기 했는데 뭐 강팀하고 많이 붙진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감독이고, 우리가 과거에는 뭐 프리미어리그 특히 2000년대 뭐 그 이전에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2000년대 박지성 선수 뛰고 뭐 그럴 때 2000년대 말 무렵 뭐 이때들을 기억을 더듬으면 중하위권 팀들은 강팀들 틈바구니에서 프리미어리그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는 주로 이제 4-4-2를 많이 썼죠. 그냥 4-4-2 전술. 아주 공을 중심으로 전체 몸통 움직임을 좁은 간격하에서 촘촘하게 움직이면서 지역 방어 형태로 수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실점을 줄여서 공격 시에는 조금 더 다이렉트한 공격 시도를 통해서 실리적인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내려고, 또는 세트피스를 통해서 그러한 운영들을 많이 했어요. 잉글랜드 쪽에 특히 감독들은 더 4-4-2를 좀 치중을 많이 했고,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살아남기가 중하위권 팀들이 점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선수단 스쿼드에 뭐 진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선수단 퀄리티를 늘리지 않는 한 쉽지 않다. 역시 그 무렵부터 뭐 펩 과르디올라를 비롯해서 요즘에 뭐 많이 트렌드화되고 있는 그런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감독들이 많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젊은 지도자들이 도전적인 전술을 쓰는 감독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강팀이랑 붙어도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꼭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해서 살아남을 필요는 없다. 골을 넣을 수 있는 방식을 찾고 또 수비도 적절하게 해서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어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즐기는 젊은 감독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레엄 포터 감독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지도자죠.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칠판을 뭐 제가 가끔 안 쓰려고 했는데 한번 써보죠. 요즘의 현대 축구는 일단 빌드업을 중시하죠. 빌드업 체계. 이 빌드업 체계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느냐,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술 운영을 할 때 요즘에는 그런 패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레엄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비수 덩크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셀틱에서 다시 임대 보냈다가 데려온 셰인 더피 같은 선수도 있고, 이런 센터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빌드업이 될 때 일단 뒤에서는 전술이 3백이 되던 아니면 4백이 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대 축구에서는요. 네, 이 포토 감독도 공격 시와 수비 시에 4백, 3백이 계속 바뀌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숫자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공을 중심으로 한 마크맨에 따라서 전체적인 밸런스들이 약간 비대칭적으로 변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누가 또 이번에 영입됐어요. 브라이튼에 왼쪽 윙백 쿠쿠렐라. 네, 그쵸. 쿠쿠렐라가 영입됐어요. 네. 오른쪽에는 솔리마치 같은 선수. 네, 이런 선수들 윙백으로 또 쓰죠. 네. 벤 화이트는 이제 이적을 했고, 뭐 허리에는 뭐 그로소도 있고, 뭐 또 누구 있어요? 렐라나 뭐 이런 선수들 있고, 전방에 요즘에 초반에 골 잘 넣고 있는 무페 선수 있고 이런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트로사 선수가 중요하죠. 트로사 이 팀에 있어서 웰백 뭐 이런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브라이튼의 체계는 기본적으로는 3백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현대 축구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빌드업 체계가 일단 안정이 돼 있고, 근데 빌드업을 한 이후에는 일단 사이드 쪽 이게 윙백이 됐던 풀백이 비대칭 운영으로 해서 올라가던, 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벌려놔요. 네. 터치라인 윙백 플레이들을 시키죠. 네. 이렇게 윙백이 됐던 아니면은 4백을 운영을 하는데 비대칭 운영을 하던, 네. 뒤에서는 3명이 빌드업을 하고 한 명의 측면 수비수는 상당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다른 쪽 윙어와 함께 터치라인을 점유하고, 네, 이렇게 터치라인 쪽에 2명 사이드가 점유가 되고 밑에는 빌드업 시에 예를 들어서 3명의 홀딩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3명의 빌드업이 되는 이른바 라볼 피아나 방식이 됐던, 아니면 그냥 3백 또는 4백의 비대칭에서 3명 빌드업이 되던 간에 3명의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허리에서는 2명 혹은 3명이 상당히 촘촘하게 간격 유지를 하고 전방에 공격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드 쪽 터치라인을 일단 상당히 높은 위치로 점유를 해 놓으면 그러면 상대 수비는 공을 중심으로 몸통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네. 횡간격, 종간격을 맞추고 사이드 쪽의 윙백들이 크게 터치라인 쪽을 아예 점유해버리니까 공이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쏠렸다. 그러면 뭐 트로사 같은 선수들이 수비 끌고 다니면서 윌백이나 이런 선수들이 사이드 쪽에 도와주고 미드필더 쪽에 한 명이 뭐 그로소가 됐던 렐라나가 했던 이쪽에 도와주고 그리고 또 스토퍼까지도 여기 올라와서 도와주고 윙백은 있고 한 4명 정도가 숫자 싸움을 하면서 상대 쪽에서 조금 더 확률 높은 게임을 해서 크로스나 아니면 하프스페이스 찬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전체 몸통이 쏠리게 되면 그러면은 무슨 부담이 생겨요? 반대쪽 공간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데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아예 터치라인 쪽을 싹 벌려놓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 풀리면 반대로 빠른 횡전환을 통해서 사이드 쪽 반대쪽에 있는 윙백 혹은 윙어에게 전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얘기하면 그레암 포터 감독 운영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나서 공소유권을 상대 진영에서 뺏겼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점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합니다. 요 근처에 움집해 있는 많은 선수의 숫자가 공소유권을 놓침과 동시에 보통 훈련을 할 때 그런 것들 많이 해요. 특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팀들은 몇 초 안에 빠르게 공중심으로 여러 명이 에워싸서 그것을 압박하는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부터 압박을 해서 뺏어내면 아주 좋지만 뺏어내지 않고 지연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팀의 수비 방식인 거예요. 지연을 해서 높은 라인으로 많은 숫자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빨리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연을 시키고 내려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줄 수비가 되기도 하고 그냥 4백 또 4명 뭐 이런 식으로 2줄 수비가 되기도 하고 또는 5백이 돼서 미드필더와 함께 간격 유지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지역 방어와 프레싱이 병행이 된 이른바 저는 뭐 잉글랜드 예전에 언론에서 존 프레싱이라는 표현들을 또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존인데 조금 더
자신의 영역에 왔을 때, 또 전술적 마크맨이 왔을 때 타이트하게 붙는 수비를 병행을 하거나, 조널과 지역 방어와 또 맨 마킹을 병행한 뭐 그런 구조의 설명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수비로 내려서서요, 공을 사이드로 밀어냅니다. 그거는 이제 5-3-2 전술이 됐던 4-4-2 전술이 두 줄 수비가 됐던 촘촘한 종간격 하에서 공을 최대한 사이드로 밀어내서 마지막에 크로스가 오더라도 수비진들은 서서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숫자가 확보된 상황에서 크로스가 오게 되면, 그러면은 상대 공격을 가장 부정확하게 처리를 시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왜? 수비 성공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레암 포터 감독도 그러한 체계에서 팀을 운영시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술적 어떤 숙성도도 중요한데, 지난 시즌도 내용은 좋았어요. 근데 올 시즌은 근데 조금 이제 무패나 이런 선수들 골이 터져주고 하니까 조금 결과까지도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예전처럼 이렇게 하나의 포메이션이나 하나의 전술로 경기 공수를 다 운영하는 그런 감독들은 점점 줄고 있어요. 공격과 수비 시에 유연하게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전술적으로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는 감독이고, 이 감독이 또 점수를 받는 이유는 상황에 따른 대처를 매우 잘해요. 전반과 후반에 대한 대처도 잘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뭐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슈팅 횟수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그레암 포터 감독은 저는 좋은 감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클럽들도 이름값에 연연하지 말고 이러한 감독들 이젠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또 뭐 프리미어리그 요즘에 보면서 뭐 얘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축구 보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토트넘과 아스날 경기가 있었잖아요. 이날 특히 전반전에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중원이 항상 뻥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 하나가 중원에 소위 말하는 이제 플레이메이커가 없다.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만약 없다면 어떤 감독이 와도 힘들다. 라는 의견과, 중원이 뻥 뚫리게 구성한 감독 전술이 문제지 포메이션 같은 것만 조정이 돼도 이것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는 팀이다 라는 의견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지원 위원님께서는 어느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제가 그 경기는 해설을 했는데요. 저는 중계를 보면서 사실 중앙이 갑자기 뻥 뚫리고 그런 순간적인 상황에 대한 캐치는 못했어요. 네, 못했지만 해설을 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졸전 중에 졸전이다. 네, 제가 웬만하면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네, 그냥 졸전이다 그러지. 저도 축구를 몇만 경기 이상 본 사람인데 그런 경기예요. 네, 누누 감독은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공수 간격이나 전체적인 수비 라인의 위치 자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전술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중앙이 빌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다른 포지션에서도 이렇게 찾으려 그러면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앞에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방식에 대한 위치, 그리고 내려서서 수비를 했다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전방에서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될지, 뭐 빌드업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선수단의 어떤 적극성이나 아니면은 선수단의 어떤 경기에 임하는 태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짚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의 전체적인 경기 컨셉 자체를 잡아주는 감독이 이 경기에서 어떤 식의 축구를 하려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전체 팀 압박 간격이나 그 위치 지점들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그리고 팀이 하나로서 움직여야 될 때 역습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볼 소유를 했을 때 지공 형태에서 상대를 가둬놓고 주도하에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당히 불명확한 컨셉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축구는 선수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타이트한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과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들의 간격이 그 정도로 내려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앞에서 어떻게 방해를 해서 상대가 상당히 불편하게 빌드업을 하고
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의 빠른 전환을 또 이루게 하든지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을 감독이 컨셉을 잡고 주문해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경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전반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주어라, 이렇게 아마 수뇌부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이 누누 감독은 해보질 않았어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운영을 해보질 못했어요. 전체적으로는 포지셔닝 하에서 내려서서 역습을 하는 실리적인 운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지금 토트넘 수뇌부가 요구한 운영을 해보질 않았죠. 근데 누누 감독은 취임 때는 정말 재미있는 축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했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정쩡해진 것 같아요. 안 해본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본인이 했던 걸 차라리 하는 게 나은데 그럼 결과라도 만들 텐데 울버햄튼에서 했듯이.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공격을 하려고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려서서 역습을 하기 위해서 잠궜다가 실리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라인도 아니고 상당히 어정쩡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한 라인에서 상당히 본인도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축구 보는 기자님이랑. 그렇습니다. 자, 다른 분 또 뭐 있을까요? 강원중님, 강원중. 저 혹시 내 동창 아니야? 나 강원중학교 나왔는데. 예, 이름은 강원중인데 아, 이름이 강원중님이시구나.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계속 결과가 좀 좋지 않은 채로 기다리다가 월드컵에 못 나가게 되는 것은 그 소위 말하는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경기로 보시는지. 제가 다음 주에 음라이브를 이제 벤투 시리아전 바로 전날인가 그렇죠, 수요일이. 다음 주 음라이브 시간에 제가 사실은 벤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벤투 얘기도 좋지만 프리미어리그 얘기, 6라운드 얘기, 그 얘기를 한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김씨님. 이번에 또 호날두가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하면서 득점한 경쟁을 자세하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까지 6라운드까지 봤을 때 해설위원님은 이제 득점왕 경쟁에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누가 득점왕이 될지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득점 골 많이 넣는 선수들이 살라 많이 넣고 있죠. 그다음에 안토니오 많이 넣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카쿠 가 득점왕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새롭게 역시 공격수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정말 공격수로서 이제는 좀 아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는 예전에 풀백 보고 윙백 보고 또 윙어도 보고 뭐 그럴 때도 이 안토니오 선수 중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느낌이 정말 힘 좋고 피지컬 좋고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고 하지만 이제 마무리에서의 어떤 세밀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를 사실은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을 하는 어떤 시점들을 놓고 보면 그때도 처음에 갖다 놓고 그냥 던져놓고 이 선수가 힘으로 들어가서 수비수를 달아주면 다른 쪽에서 찬스가 만들어지고 이 선수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공격수로서 지금 그런 식으로 쓰는구나 싶었는데요. 요즘에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한 31살, 30살, 31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공격수 수업을 다 받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등지고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도 아는 것 같고요. 순간적으로 연계를 해주고 어떻게 움직여줘야 할지도 아는 것 같고 특히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았을 때, 어시스트든 패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스트라이커로서 간결하게 터치를 하고 마무리까지 가느냐.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사실은 스트라이커들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물론 이제 훈련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아주 간결하게 터치 이후에 득점을 한다거나 오른발, 양발 다 잘 쓰지만 그 위치 선정, 순간적으로 위치를 잡고 움직여주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스트라이커로서 가져가야 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선수로 바뀌었어요. 진짜 안토니오는 엄청난 발전을 해서 그 김치님이 질문한 득점왕은 누가 할 것 같냐? 네, 거기는 저는 루카쿠가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장희아님 화이팅! 아, 순하나님. 순하나 질문 있습니다. 예, 순하나님 질문하세요. 누구 감독이 세 경기 이기더니 쭉 패배 중이잖아요. 맨유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개인 기량만 보일 뿐 팀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있고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 고민이 많은 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장희아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가장 전술이 좋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뭐 흥미있는 전술이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있을까요? 흥미있는 전술은 최근에 본 팀 중에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브렌트포드, 지난번 리버풀과의 3대3 경기도 봤지만 제가 예전에 시필드 유나이티드의 크리스 와일드 감독 들어왔을 때도 제가 이제 처음 이 시필드를 설명을 하면서 전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죠. 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약간 업그레이드된 저 셰필드 유나이티드 판 같아요. 수비진들이 일단 그 노르웨이 출신인데 제가 매니아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선수죠. 아에르라고요. 아시죠? 노르웨이 출신. 장신 수비수. 키가 한 197 정도 돼요. 근데 상당히 순발력도 있고 3백의 오른쪽 스토퍼로 뛰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스토퍼가 스로잉 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스토퍼들도 공격 가담을 하는 팀이고요. 전방에 그 토니 선수하고 은베마 선수. 네. 공격진도 한 명은 윙어 역할을 병행하면서 빠져주면서 숫자 싸움을 해주고 사이드에서 스토퍼 양쪽의 센터백들이죠. 센터백들이 공을 중심으로 달고 올라가서 사이드에서 숫자 싸움을 하고 미드필더 3명 중에 1명이 측면 지원을 나가주고 공격할 때 완전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고요. 네, 공격 나갈 때는 사이드에서 확실하게 숫자 싸움을 해서 크로스를 올려주면 반대쪽에서는 좌우에 있는 스토퍼들이 다 190이 넘는 장신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드드드드드 올라가서 공격수 뭐 톤이나 또 미드필더 1명 지원해 나간 선수들 쪽 파포스트죠. 파포스트로 3-4명이 쫙 그러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가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쪽으로 선택과 집중 파포스트 크로스를 그냥 날리면서 승부를 걸더라고요. 공격 숫자는 상당히 무리하게 많이 나가는 느낌이에요. 네, 셰필드 유나이티드처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풀려서 역습당하면 셰필드도 그랬지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은 있지만 이 팀은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좀 되더라고요. 네, 마무리. 그러니까 공격진들이 확실히 셰필드 때 공격진들보다는 능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비수들도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내려와서 수비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만큼 그 앞에서도 압박이 좋다는 얘기예요. 볼 소유권 잃었을 때 그 지점부터에 바로 압박을 해서 지연 행위를 해주고 거기서 또 내려와서 수비하는 방식이 전술적으로 독특했어요. 체력이 물론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 축구도. 그래서 후반기 뭐 장기 레이스로 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할지는 모르겠고 선수단 스쿼드가 얇기 때문에 몇몇 부상으로 나갔을 때 셰필드 유나이티드처럼 그냥 확 무너질 가능성이 없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그런 감독들 저는 좋게 보고 있다. 그게 일종의 축구판 자체가 변화하는 하나의 과도기다. 또 뭐 얘기하실 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황희찬 선수 울버햄튼 이적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감독도 이제 누누 감독 가면서 브루노라스라고 벤피카 감독이 왔는데 혹시 황희찬 선수가 어떻게 하면은 이번 시즌에 좀 살아나서 좋은 경기력 많이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특히 리그컵 때 울버햄튼 토트넘 맞대결 경기를 중계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지금 라즈 감독은 황희찬 선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유형의 선수가 울버햄튼에 지금 없어요. 조금 독특한 유형이니까 황희찬 선수가 들이대는 스타일이고 네,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빠르고 파괴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성향, 이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그 한 경기 내에서도 여러 위치를 테스트를 했어요. 윙 포워드로 넣어보기도 하고 최전방 공격 원톱 역할을 맡겨보기도 하고 투톱 역할을 맡겨보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이 황희찬 선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브루노 라즈 감독에게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 기회를 아마 충분히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황희찬 선수가 매우 잘해야 됩니다.
뭐 마지막으로 진짜 이 얘기 해보고 싶다. 저 최윤수입니다. 아, 최윤수님이시구나. 예. 그 K리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골키퍼만 이렇게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20년 지났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풀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가지고요. 다른 나라 국적의 키퍼도 한번 경기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게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일화천마가 저 고등학교 때 89년 네 그때 무렵이에요. 그때 창단을 해서 사리체프 키퍼를 데려왔어요. 네, 사리체프 키퍼가 너무나 압도적인 그 키퍼 능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포항에 들어간 키퍼 뭐 그냥 다른 팀들도 다 동구권에 있는 키퍼들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조건들이 동구권 키퍼들이 아주 우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키퍼들이 설 자리가 아예 줄어든 상황이 돼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외국인 골키퍼 영입 금지를 발표를 했죠. 요즘은 제 생각에도 그래요. 요즘은 근데 우리 키퍼들도 신체적인 조건들이 왜 그러냐면 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해도 80년대는 더 그랬고요. 우리 예를 들면 뭐 청소년 대표였던 이문영 키퍼 뭐 등등 해서 또 가장 최근에는 전북의 권순태 키퍼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전에는 키퍼들의 신장이 190을 넘는 키퍼가 많지 않았어요. 오용교 키퍼 뭐 이 정도 빼고는 다들 180대 초반 작은 키퍼들이었기 때문에 동구권의 195, 194 이러한 장신 팔이 긴 키퍼들에게 피지컬로 많이 눌렸는데 요즘은 우리 키퍼들 보면 보세요. 엄청나게 체격 조건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최윤수님 말대로 저는 이제는 프로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원투펀치블루 라이브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대표팀 경기가 있으니까 뭐 그쪽 위주로 한번 주제를 한번 정해보고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장지현의 라이브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이제 끝난 거죠? 네. 이 마스크 정말 좋아요. 이 마스크 협찬해주신 더 오에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써봤는데 마스크 괜찮습니다. 호흡하기도 괜찮고 아주 좋은 마스크 협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